왜 F-16은 여전히 모든 이들이 두려워하는 전투기일까? 그녀는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얼마든지 죽일 능력이 있다. 2019년 4월 18일 National Interest. 안녕하십니까? Kevin's Korean Military Dictionary KKMD 시청자 여러분. KKMD 방송을 제작 진행하고 있는 케빈 인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나볼 이야기는 F-16 Fighting Falcon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19년 4월 18일 미 국방매체 National Interest에 게재된 기사를 번역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록히드 마틴이 만든 F-16은 우리나라 주력 전투기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총 167대의 F-16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이스라엘, 이집트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F-16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국내 134대의 F-16이 F-16B로 업그레이드 될 예정인데요. 2019년에 KF-16B 사양으로 업그레이드된 1호기가 현재 미국에서 테스트 중이며 올해 안으로 국내로 반입된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미리 알고 가면 좋을 토막 상식 몇 가지를 먼저 짚어보고 갈까요? 첫 번째, 하이-로우 믹스 전략에 대해서입니다. 군사용어 사전에 따르면 하이-로우 믹스는 무기체계 장비 배치에 있어 고성능의 무기체계와 저성능의 무기체계를 결합시키는 것과 그 구상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기사 본문에서 언급되겠지만 미 공군이 선호했던 트윈 엔진 F-15 전투기는 성능은 뛰어났지만 무지막지한 생산비와 유지비가 들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전투기 편대를 F-15로 채울 수는 없었고 그에 따라 등장한 개념이 바로 하이-로우 믹스 전략입니다.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싱글 엔진 경전투기로 제작된 기종이 바로 F-16인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전투기라니까 저는 자꾸 우리나라의 FA-50이 떠오르는데요. 사실 FA-50의 DNA는 F-16의 DNA를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KF-X가 개발되고 나면 국내 개발 전투기만으로도 하이-로우 믹스 전략 구사가 가능해지고 세트로 해외 수출을 기대해 볼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제가 해외 전투기 관련 기사들을 번역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지만 무기체계는 성능만큼이나 후속 군수품 보급 및 유지 정비가 얼마나 원활하게 지원되느냐가 중요합니다. High KF-X, Low FA-50이라면 군수 지원 및 유지 정비 분야에서 강력한 이점을 지니게 되겠죠. 두 번째, 본문 기사 중에 Conformer 연료 탱크 CFT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등각 연료 탱크라고 해석되는데 영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추가 연료 탱크인데요. F-16은 경량화된 전투기이다 보니 실을 수 있는 연료량이 적고 따라서 작전 반경이 547km 정도로 제한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연료 탱크를 달게 되면 작전 반경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공기역학적으로는 기체 성능에 손해를 보는 면도 조금 있긴 합니다. F-16과 DNA를 공유하는 우리나라 FA-50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고 그래서 FA-50의 업그레이드 문제에 항상 컨포머 탱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미국 훈련기 버전의 T-50A는 컨포머 연료 탱크가 장착된 버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사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보충 의견은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F-16 Fighting Falcon은 남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바로 세계 탑 수준의 전투기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가격대 성능비, 즉 가성비가 우수한 제트 전투기 중의 하나라는 사실이다. 빠르면서도 뛰어난 민첩성을 지닌 이 경전투기는 F-15 이글과 같은 대형 트윈 엔진 전투기와 비교해 볼 때 작전 범위와 무기 탑재량에 약간의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런 단점도 F-15 같은 대형 전투기의 절반도 되지 않는 데 불과한 비용만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충분히 용서가 된다.
이런 바람직한 가성비는 F-16을 도입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공군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F-16은 현재 각 공군에 도입된 전투기 중 가장 인기 있는 기종으로 남아있다. 생산된 총 4,500대 중 약 2,700대가 현재 26개 나라에서 운용 중이다. 더 긴 말할 필요도 없이 1980년대에 탄생한 이 최첨단 4세대 전투기는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멋진 활약으로 우리 곁에 남아있을 것이다. F-16은 베트남 전쟁에서 미 공군이 경험했던 어려운 난제에서 탄생했었다. 빠르지만 무거웠던 미 공군의 F-4 팬텀 전투기는 당시 미성숙했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기술과 근접전에서의 기민한 기동력 부족으로 인해 장거리, 근거리 전투 모두에서 북베트남 공군의 미그 전투기를 밑도는 성능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파이터 마피아로 알려진 파볼로 하여금 미 공군의 전투기 설계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고, 미 공군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전투기는 무거운 쌍발 엔진 기체가 아닌 근거리 전투에서 에너지를 극대화하는 상대적으로 싸고 가벼운 기체라고 주장하게 만들었다. 당시 F-4 팬텀 이외의 개발 중이던 트윈 엔진 전투기가 바로 F-15 이글이다. F-15 이글과 같은 대형 전투기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당시 기술 부족으로 결함을 가지고 있던 공대공 유도 미사일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될 것들이었다. 실제로 미 공군의 F-15 이글은 비용에 신경을 쓰지 않고 가까운 미래에 공대공 미사일 성능 역시 크게 향상된다는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기동성과 성능이 뛰어난 트윈 엔진 제트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미 공군이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시킨 프로젝트였다. 경 전투기에 대한 지지가 확고하게 미 국방성 펜타곤에 자리잡게 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경제성의 문제 때문이었다. 비록 공군은 F-15를 더 좋아했지만 미 공군의 모든 전투기를 F-15 비행대로 갖추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하이-로우 믹스 전략을 추구하게 되었다. 마침내 1974년 저렴하고 기민한 경전투기 후보로 두 프로토타입 기체인 노스롭 YF-17과 제너럴 다이나믹스의 YF-16이 경쟁 시험대에 올랐다. YF-16은 만장일치로 반응이 좋아 F-16으로 선정되었지만 YF-17은 해병과 미 해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호넷 전투기로 진화했다. 최초로 생산된 F-16A는 1980년에 트윈 자석형인 F-16B 변형 기종과 함께 미 공군의 서비스를 시작했다. 싱글 엔진 전투기인 F-16은 운동학적 성능을 최대화하기 위해 새로운 설계 기술을 활용했다. F-16 동체 아래에 매달려 있는 흡입기를 갖춘 강력한 프렛 앤 위트니 F-100 엔진은 F-16의 전체 중량이 가볍기 때문에 우수한 추력대 중량비를 생성해낼 수 있으며 높은 고도에서 마하 2의 속도로 날아갈 수 있는 추진력을 제공한다. F-16의 짧게 잘린 삼각형 날개를 지탱하기 위해 날개 뿌리에서 전방으로 길게 내어붙인 전면 연장부인 스트레이크는 마치 코브라의 후드처럼 동체에서 튀어나와 매우 빠른 좌우선의 롤 웨이츠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부풀어 오른 조종석의 둥근 덮개는 조종사에게 탁월한 시야를 제공했다. 동시에 조종사는 격렬한 기동으로 발생하는 가속도 G를 완화시키기 위해 30도 각도로 후면으로 기울어진 좌석에 앉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F-16은 선회하면서 구지의 가속도를 낼 수 있는 최초의 제트 전투기로서 F-22 랩터가 출현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다른 미 공군의 전투기들도 흉내낼 수 없는 격렬한 기동을 선보였던 전투기였다. 사실 기동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F-16은 일부러 공기역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설계했고, 이런 불안정함을 비행 제어 시스템, 플라이 컨트롤 시스템이 자동으로 수정하여 비행한다. 이런 비행 시스템은 F-16의 혁명적인 플라이 바이 와이어 제어 방식 덕분에 가능했는데, 플라이 바이 와이어 제어 방식이란 기본적으로
조종사의 조종이 유압 또는 케이블로 연결된 수동식 제어 방법이 아닌 전자식 인터페이스를 통해 해석되는 제어 방식을 뜻한다. Fly-by-wire 조종 방식은 보다 더 안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F-16 펠컨이 견뎌낼 수 있는 허용치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비행 통제 컴퓨터가 조종사의 조종을 수정할 수도 있었다. F-16의 또 다른 특징은 Hands-on Throttle and Stick, 호라스 방식으로 알려진 조종 방식인데, 이는 항공기의 주요 조작 버튼을 조이스틱에 통합한 장치이다. 덕분에 조종사들은 조종 중에도 훨씬 부드럽게 필요한 기능을 작동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Fly-by-wire와 호라스는 현대 전투기의 표준적 특징이 되었다. 초기 모델인 F-14 및 F-15와는 달리 펠컨은 다목적 멀티롤 전투기로도 설계되었으며, 매버릭 미사일과 레이저 유도 폭탄 같은 차세대 정밀 유도 무기를 포함하여 11개의 하드포인트에 최대 17,000파운드의 무기 또는 전자전 장비를 장착할 수 있었다. 동체 아래쪽에 있는 20mm 발칸포는 예비 무기로 사용되었다. 역설적이게도 파이터 마피아들은 유도 미사일 기술에 대한 믿음이 거의 없었지만, F-16은 유도 미사일 무기의 효율성이 새로운 차원에 도달했을 때 도입되었으며, 펠컨의 APG-66 도플러 레이더와 전방 표시 장치, 헤즈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목표 조준 컴퓨터들은 유도 미사일들의 위력을 치명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렇게 치명적인 무기가 된 유도 미사일의 위력은 1982년 6월 이스라엘 F-15와 F-16A 비행대가 베카 계곡에서 3일 동안 시리아 제트 전투기들과 대규모 공중전을 벌였을 때 입증되었다. 이스라엘의 F-16 펠컨은 미그-21과 미그-23으로 이루어진 시리아 공군과 전투를 벌이면서 단 한 대의 손실도 없이 44대의 적기를 격추시켰다. 그 1년 전인 1981년에 새로이 출고된 신형 F-16 펠컨 8대가 바그다디의 오시락 원자로를 2,000파운드 무게의 마크 84 폭탄 16개로 폭격하여 사담 후세인의 핵계획을 중단시켰을 때 이미 F-16의 다재다능함을 만천하에 과시한 전력이 있었다. 1980년대 중반에 현재 운용 중인 F-16C 및 2인승인 F-16D 모델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 전투기들은 액정 디스플레이 및 신형 APG-68 레이더와 같은 현대적인 항공전자공학 장비를 자랑했다. 특히 APG-68 레이더는 당시 새로 개발된 AIM-7 스패로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그 이후에 개발된 AIM-120 암람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장거리 미사일 교전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C와 D는 이후 점진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 나은 레이더, GPS로 조준되는 무기 기능 및 조종사가 헬멧 장착형 큐잉 시스템 HMCS를 사용하여 적기를 조준할 수 있는 AIM-9X 사이드 와인더 열추적 미사일 등을 통합시켰다. HMCS 시스템을 사용하면 적기에 근접해서 일렬로 맞춰야 할 필요 없이 시야에서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적을 바라보고 미사일을 발사하기만 해도 적기를 격추시킬 수 있다. 미국의 F-16 비행대는 1991년 걸프전에서 처음으로 실전을 경험했으며 2만 파운드의 폭탄과 매버릭 미사일을 적재한 채로 1만 3천회 이상의 폭격 임무를 수행했다. F-16 전투기들은 역대 최고 수준의 가장 큰 공습을 바그다드 시내로 쏟아부었다. F-16 2대가 공습 도중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 격추되었고 조종사들이 사로잡혔다. 한 F-16 비행단이 이라크 지대공 미사일 포대를 AGM-88 함 미사일로 사냥하는 와일드 위즐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미 공군은 또한 제138 전투 비행대대의 F-16C와 F-16D에 페이브 클러 30mm 게틀링 캐논 퍼드를 장착시켜 A-10 썬더볼트가 맡고 있던 근접 항공지원 CAS 역할을 대체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무게가 가벼운 F-16 전투기는 거대한 30mm 게틀링건에서 발생되는 반동에 너무 심하게 흔들렸고
자연스레 이 계획은 포기되고 말았다. 그리고 A-10 비행대대는 공군 고위층에 의해 여러 번 퇴역이 시도되었으나 지금까지도 살아남아 있다. 공식적인 적대 행위가 끝난 후 이라크 상공에서 비행 금지 구역을 시행하고 있던 미국의 F-16들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 미사일을 사용하여 빠른 속도를 지닌 미그-25 박스뱃을 격추시킴으로써 첫 번째 킬 마크를 달성하게 되었다. 걸프전 이후 펠컨은 유고슬라비아, 이라크, 시리아에 대한 미국과 나토 항공작전 어디에서나 그 모습을 드러냈다. 미국과 벨기에 F-16 전투기는 1990년대 동안 세르비아와 코소보에서 적의 전투기를 추가로 격추시켰지만 F-16 두 대도 세르비아의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 격추되었다. 해외 다른 나라에 팔려나간 F-16도 많은 실전들을 겪었다. 파키스탄의 F-16은 1980년대 국경에서 소련과 아프가니스탄 전투기 10대를 격추시킨 전력을 가지고 있다. 1992년에는 2명의 베네수엘라 F-16 펠컨 조종사가 반란군의 OV-10 브론코스와 투카노 훈련기를 격추시킴으로써 우고 차베스의 지지자들에 의한 쿠데타를 물리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한 통계에 의하면 펠컨은 공중전투에서 76대의 적기를 격추시키는 동안 겨우 한두 대의 손실만 입었다. 그리고 이런 손실 상황도 일반적으로 매우 모호한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다. 예를 들면 파키스탄에 격추된 F-16은 다른 F-16에 의해 사고로 격추된 것이며 그리스의 미라지 전투기도 모의 공중전에서 터키의 F-16을 격추시켰었다. 그리고 F-16 펠컨은 레바논,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및 파키스탄에 존재하는 목표물에 대한 공습을 위해 폭탄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충실하게 계속해왔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F-16들 중 가장 정교한 것은 미 공군이 사용하는 유닛이 아니라 아랍에미리트가 주문한 블록 62 F-16E 및 F-16F이다. 이 새로운 F-16은 APG-80 A사 레이더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공기역학적 부담만을 주면서도 F-16 펠컨의 짧은 항속거리를 크게 향상시켜주는 컨포멀 연료 탱크를 자랑하고 있다. A사 레이더는 뛰어난 해상도와 적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다는 특징 때문에 전투기 레이더 기술의 최첨단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여기서 더 발전한 블럭 70 버전을 인도에서 생산하는 문제가 고려되고 있는 중이나 이러한 새로운 펠컨을 제작하는 비용 또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폭증하고 있다. F-35 스텔스 전투기 프로그램의 지연 및 비용 초과로 인해 미 공군은 기체 서비스 수명을 8,000시간에서 12,000시간으로 연장하여 1,200대의 F-16을 2040년까지 계속 비행시킬 계획이다. F-16 파이팅 펠컨은 성능이 우수하고 다재다능한 제트 전투기임이 입증되었고 더욱 뛰어난 점은 비행시간당 22,000달러, 한화 2,550만원의 운영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트윈 엔진 제트 전투기인 F-15의 경우 비행시간당 비용은 무려 42,000달러, 한화 4,900만원에 달한다. 만약 이 민첩하고 덩치 작은 전투기에 굳이 단점을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미국에서 운용 중인 F-16의 레이더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것이라는 사실과 많은 연료를 싣고 다니도록 설계되지 않은 탓에 내부 연료통만으로는 전투 반경이 340마일, 547km로 제한된다는 점이다. 미 국방성은 앞으로 자국의 F-16에 최신 APG-83 에이서 레이더와 컨포멀 연료 탱크, 보조 연료 탱크를 설치하여 F-16 비행대를 최신형으로 유지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를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이런 문제와는 별개로 F-16은 지금까지 공군 조종사들 사이에서 독사, 바이퍼라는 인기 있는 애칭을 얻어왔고 그 애칭 이상의 사랑을 독차지해왔다. 그리고 F-16 파이팅 펠컨은
앞으로도 수십 년간 전 세계 군사항공 분야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상 미 국방 매체 내셔널 인터리스트의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으로 보면 결국 베트남전에서 기민하게 움직이던 구소련의 미극기에 호되게 당한 미국이 그 대응으로 만들어낸 빠르고 민첩한 전투기가 바로 F-16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장거리 유도 미사일의 발전으로 시야 외 공중전 BVR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따라서 공중전에서는 F-15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F-16의 뛰어난 장점은 F-15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유지비 및 공중전과 지상전 모두에 쓰일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라는 데 있습니다. 게다가 전투기 마피아 중에 한 명이었던 존 보이드 대령의 공중전 철학이 녹아있는 전투기가 바로 F-16이기도 합니다. 미 공군은 베트남전에서의 교훈을 잊지 않고 근접 공중전 덕파이트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F-35 전투기 조종사마저도 여러 기종과 근접 공중전 연습을 할 정도죠. 근접 공중전에서 F-16은 강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존 보이드 대령과 F-16에 관한 이야기도 조만간 다루어 보겠습니다. KF-16B로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F-16B와 F-16 블락 70-72가 막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F-16B는 APG-83 에이서 레이더와 최신형 임무 컴퓨터, 그리고 중앙 하단 디스플레이가 추가된 디지털 조종석과 자동 지상 추락 방지 장치 등을 채용한 기종입니다. 그에 비해서 F-16 블락 70-72는 F-16B 사양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기체 수명을 50% 정도 늘리고 기골 보강으로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사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16 블락 70-72 전투기는 최근 바레인과 슬로바키아에 판매되었고, 대만 공군도 66대 정도의 F-16 블락 70-72 전투기를 구매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사를 읽으면서 느낀 점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경제력, 즉 돈이 얼마나 드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우수하고 뛰어난 무기라도 도입과 유지에 지나치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면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겠지요.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런 경제력 문제가 자주 국방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해외에 뛰어난 성능의 무기가 분명 많이 있겠지만 그것들에 의존하기만 한다면 그들이 부르는 게 값이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방산산업이 근 10년 동안 눈부시게 발전했다는 사실이 못내 다행스럽습니다. FA-50 경전투기, KF-X, K2 흑표, K9 썬더,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등등 우리나라의 발전한 과학기술 덕에 26년 전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무기들을 우리 손으로 만들고 있으니까요. 물론 방산 비리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본다면 그래도 좀 낫지 않겠습니까? 세계 유수의 방산업체들도 방산 비리에 연루되는 것을 보면 비리에 참 취약한 분야가 방산 분야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알 건 알아야 눈 뜨고 당할 일은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Taps 채널 KKMD